네, 계속해서 시장 진단 이어가겠습니다. 김홍석 KCGI 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우리 시간으로 아마 오늘 밤 미국의 2월 PCE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PCE 발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예, 일단 그 시장에서 컨센서스는 코어 PC가 어떻게 보면 월별 기준으로는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코어 PC는 아무래도 그 변동성이 되게 상대적으로 큰 그 에너지하고 이제 식료품 가격을 이제 제외한 그런 건데, 이제 그게 한 컨센서스 기준으로 한 2.8% 정도 작년 동월 대비로는 좀 증가했을 걸로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네. 지금 이제 시장에서 약간 그 주식시장도 그렇고 좀 반영하는 거는 한 3%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조금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지금 조금 가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보면은 최근에 이제 임금 상승률이 한 5% 네. 정도 내외로 조금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코어 PC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임금이 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게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임금 상승률이 좀 높으면 아무래도 조금 더 가계 소비 지출을 조금 더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생각했던 2.8%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높은 한 3%까지도 나올 수 있는 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저도 뭐 그런 컨센서스보다는 약간 높은 한 3% 정도까지도 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임금 상승률을 봤을 때 컨센서스보다 좀 높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물가 관련해서는 이 유가 영향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최근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도 계속되고 있고 유가도 상승세입니다. 연준의 그 2% 물가 목표의 유가도 좀 감안을 해야 될까요? 예, 물론입니다. 당연히 이제 유가는 그 미국에서는 또 되게 그 물가하고 되게 연관성이 되게 높은데, 그 이유는 이제 미국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 개인들도 그렇고 상당히 자가 운전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차를 두고 이제 소비자 가격에 반영이 되고, 또한 이제 미국은 물류를 같은 기준으로 보면은 다른 나라랑은 달리 이제 장거리 트럭에 이제 한 70% 정도 되는 부분을 또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젤 가격 특히 상승할 경우에는 이제 물류 비용이 바로 좀 급등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또 어떤 이제 상점이라든지 리테일에서는 또 그거를 바로 또 물가에 또 가격 인상에 또 반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유가 상승세가 계속 지속이 되면은 소비자 물가에는 굉장히 좀 상승 압박을 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그것도 또한 장기적으로 이제 물가 상승세를 계속 높게 유지하는 데 조금 될 것 같아서, 유가는 계속해서 좀 이렇게 물가가 떨어지는데 또 어려운 그런 측면을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가 상승이 물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눈여겨봐야겠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시장은 6월 금리를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최근에 연준 이사의 발언에 주목해 보면 올해 금리 인하를 좀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얘기도 뭐 나오고 있고, 네. 뭐 인하 횟수를 줄여야 한다는 뭐 그런 언급도 있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과 횟수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사실 그 앵커님, 저도 연초에는 올해 한 6월부터 이제 이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해가지고 한 3번 정도 인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한 0.25% 정도씩 인하를 3번 해서 한 0.75%까지는 떨어뜨려서 네. 상당 기준으로 한 4.75% 정도까지는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개인 소비 지출 늘어나는 거나 아니면 CPI가 계속 탄탄하게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걸 보면서 저도 생각이 최근에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네. 어쩌면은 6월에 금리 인하를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단풍이 지는 한 가을 정도까지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좀 미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말에 한 번 정도 더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서 올해는 한 2번 정도밖에는 금리 인하를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최근에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쩌면 6월에 못하고 올해 2차례 금리 인하
가능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그 시장에서는 AI를 통한 혁신이 기대되는 업종, 뭐 헬스케어 이 두 가지 AI와 헬스케어 쪽 흐름이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이게 금리 인하가 가시화될수록 이런 성장주들 계속해서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예, 물론입니다. 뭐 제가 봤을 적에는 특히 이제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뭐 금리 인하적인 측면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성장주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은 대표적인 게 테크놀로지 섹터하고 이제 바이오텍 특히 이제 헬스케어 섹터를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과거 이제 팬데믹 이후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해갖고 이제 빅테크 컴퍼니들이 이제 굉장히 주식 시장의 랠리를 이끌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에 반해서 이제 헬스케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팬데믹 이후에는 사실은 뭐 당뇨병 치료제 같은 경우에 이제 한두 개 종목이 굉장히 주가가 좋았던 거를 제외하면은 나머지 대부분의 헬스케어 섹터 종목들은 사실 주가가 상대적으로 되게 부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주를 다시 투자를 해야 된다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미 너무 많이 올라버린 테크놀로지 섹터에서보다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주가가 부진했던 헬스케어 sektor에 조금 좀 많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보고 그쪽에서 좀 투자 기회를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헬스케어 섹터는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헬스케어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네, 미국의 그 4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가 됐는데 3.4%로 상향이 됐고 이렇게 경제 지표들 보면 좀 엇갈리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 어떤 상황이라고 진단하십니까? 사실 미국은 경제 지표만 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나홀로 성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호황 국면이 네.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호황이 같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아시아 지정은 굉장히 지금 또 중국을 비롯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유럽도 거의 뭐 지금 경기 불황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고 특히 에너지의 높은 가격에 이제 직격탄을 맞은 독일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유럽도 어렵고 아시아도 어렵고 이머징 국가들도 중국을 비롯해서 다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과연 미국만 나홀로 호황 국면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역시 뭐 팬데믹 이후에 결국은 양적 완화, 그다음에 이제 초저금리 그런 거에서 지나친 시장에 이제 유동성을 공급한 거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경기가 상당히 많이 부양이 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 후유증이 지금 본격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고 실질 성장률을 높이려면은 결국은 인위적으로 많이 뿌려져 있는 유동성을 결국 흡수를 해야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적에 미국도 결국은 경제 성장률 자체가 지금 단기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지만 말씀하셨듯이 제조업 쪽에서는 이미 조금 부진한 모습들을 계속 나오고 있고 아직은 임금 상승률이 높아가지고 서비스 섹터에서는 높은 성장률이 나오고 있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조만간 좀 꺾어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짧은 기간 내에 경기 침체에 빠질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불확실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경기 자체는 조금 성장률 둔화로 이어지는 국면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성장률이 조금 조정을 받을 수는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뉴욕 증시 얘기도 해보겠는데 최근에 이제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지만 이런 가운데 이제 최근에 미국의 투자은행들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추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라고 좀 전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좀 쉼 없이 올라왔는데 이제 잠시 좀 쉬어갈 국면이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주식 시장의 가장 큰 악재는 큰 폭의 주가 상승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보면은 최근에 이제 계속 뭐 S&P 500도 그렇고 계속 뭐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을 정도로 되게 화려한 국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S&P 500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랠리를 이끄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몇 개 소수의 종목들, 뭐 빅테크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뭐 매그니피선트 세븐을 비롯해서 이제 빅테크놀로지 컴퍼니들이 주가 랠리를 이끌면서 그들이 이제 전파적인 이제 주식 시장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데 그게 전반적으로 이제 모든 기업들이 다 같이 올라서 그렇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네. 일부 그 대형주 위주로 다 이제 주식 시장의 상승세를 굉장히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서도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주가가 지속적인 힘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던 경우는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이제 약간 좀 단기적인 고점에서 좀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고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지금의 어떤 매크로의 어떤 그런 이슈라든지 뭐 이런 것들 통해서 결국은 좀 주가가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을 저는 또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그 국내 반도체 이제 우리 증시 얘기로 좀 돌아와서요. 그 국내 반도체 섹터 흐름이 좀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HBM 중심으로 좀 좋은 편이었는데 삼성전자는 좀 그동안에 좀 소외된 측면이 있었고요. 이게 미국 증시가 만약에 조정이 된다면 국내 이런 반도체 업종도 조정 가능성 좀 염두에 둬야겠습니까? 예, 일시적으로는 저는 그거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외국인들은 사실은 그 우리나라 같은 이제 국가에 이제 투자를 할 적에 아무래도 그 시가총액의 이제 그 시가총액이 큰 이제 상위 종목들 위주로 먼저 투자를 집행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도를 할 적에는 이제 아무래도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역으로 이제 그 주가 하락으로 또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들은 많이 이제 샀던 네. 대형주 위주로 이제 팔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종목도 이제 그런 조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반도체 사이클을 보면 반도체는 이제 작년에 굉장히 큰 불황을 겪었던 대표적인 업종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반도체 업황이 턴어라운드되는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장기 추세로 보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싸다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펀더멘털이 뒷받침이 되고 밸류에이션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팔면서 이제 조정이 나오는 국면에 이제 국내 투자자들도 아마 기관과 개인 모두 그거를 이제 기회로 많이 또 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외국인 매도의 조정 시기에도 그렇게 굉장히 단기간에 오히려 그칠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기 추세로 보면 국내 반도체 기업들 매력적이지만 조정은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를 했지만 전반적으로 엔화 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엔화가 이렇게 힘을 못 쓰는 원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그 제가 봤을 적에는 뭐 엔화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 계속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 유지를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이제 전환을 했던 거는 저는 그 자체로는 방향의 전환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는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여전히 일본은 그 물가 상승률을 이제 고려한 실질 금리 측면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금리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엔화 표시 자산을 투자하기에는 실질 기대 수익률이 너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엔화 매도하고 이제 달러 자산이나 이제 유로 자산을 편입을 하는 것이 훨씬 기대 수익률에서는 더 높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어떤 방향 전환 자체로는 아직은 좀 역부족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엔화가 추세적으로 이제 강세로 전환이 되려면은 좀 더 이 기준금리 자체가 좀 더 큰 폭으로 더 올라서 이런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실질 금리 자체가 경쟁력 있는 수준까지 높아져야 된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되면서 엔화가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질 금리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 일단은 뭐 엔화 강세로 가는 길이겠군요. 거기에 이제 조금만 제가 첨언을 더 드리면은 그러면 결국 중요한 것은 이제 일본의 정부나 일본 중앙은행이 과연 얼마 정도까지 엔화가 약세를 가는 것을 용인을 할 것인가 그거를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느 시점에 와서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엔화가 약세가 가는 걸 용인을 하겠다. 아니면은 이 정도까지는 이제 바로미터 이제부터는 좀 엔화가 더 이상
약세로 가는 걸 용인하지 않겠다라고 본격적으로 이제 금리를 이제 인상하는 시기, 그 시기가 저는 뭐 언제가 될지 그게 되게 궁금하게 하는데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시점은 엔화의 흐름을 좀 봐야겠군요. 네. 네. 원달러 환율 얘기도 해보겠는데, 네. 어제 뭐 연고점 경신하고 오늘은 보니까 1,348원 정도. 이렇게 좀 환율 변동성 최근에 커진 배경은 무엇이고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뭐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국내도 사실 일본하고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기준금리를 3.5%까지 올렸지만은 네. 사실은 역시 한국도 마찬가지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이제 실질 금리 기준에서 보면은 역시 네. 한국도 마이너스 금리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은 그 엔화 표시 자산은 뭐 달러 표시 자산에 대해서 역시 실질 금리, 실질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은 매력도가 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원화에 대한 약세는 또 이런 그 낮은 실질 금리 상황에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국제 유가가 또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 국제 유가가 또 강세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유럽 지역에서는 유로 지역에서는 이제 스위스를 뭐 필두로 해갖고 금리 인하가 벌써 선제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달러가 상대적으로 지금 또 국제적으로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유가 상승에다가 그 달러의 강세 뭐 이런 거가 겹쳐가지고 네. 원화는 또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면 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세 국면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향후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제 안정화가 되려면은 결국은 이제 달러의 수출 대금이 이제 결제 수요로 많이 들어오면서 그 환율을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네. 저희가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결국은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거기서 이제 수출이 잘 돼서 그것이 이제 수출 결제 자금으로 되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은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만 사실 석유 제품도 네. 과거에 보면 굉장히 수출 효자 상품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인해서 정유시설이 많이 파괴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약간 좀 유가에 가솔린이나 특히 이제 디젤 가격에 약간 좀 도움이 된다면은 그게 이제 물론 중국이 계속 저가 판매를 하고 있는 게 좀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런 부분이 좀 가격이 올라주면 조금 우리나라 좀 그 정유업체들이 좀 수출이 조금 늘어나면서 네. 그쪽에서 조금 그 달러가 조금 결제 자금이 좀 늘어나면서 좀 원화 환율을 조금 안정화시키는데 좀 도움이 되질까 그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최근에 이제 우리 증시도 얘기를 해보겠는데 이번 주에 사실 그 증권사들이 이번 주 초만 하더라도 코스피 밴드 뭐 3천으로 다 뭐 몇 군데가 상향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기대감이 높아졌었는데 지금 이번 주 좀 주춤한 양상입니다. 당분간 좀 조정 양상 보일까요? 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역시 그 한국도 결국 그 해외 그 투자자들의 어떤 흐름에 결국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아무래도 뭐 조정 국면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한국도 그 영향에서 조금 단기적으로는 사실 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국내 증시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이번 주에도 슈퍼 주총 위크라고 해가지고 주총이었는데요. 네. 그 주총 국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 네. 그 이번 주총 사실 그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 발표에다가 뭐 행동주의 펀드들의 적극적인 주주 제한 뭐 이런 것들로 굉장히 주주들의 관심을 끌었는데 네. 좀 자산운용사 입장이시니까 어떻게 예. 보셨습니까? 예. 그 올해는 어떻게 보면은 주주 행동주의도 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주주 제한도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정부의 또 밸류 프로그램도 좀 약간 뭐 측면 지원도 조금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 되게 재미있는 주주총회가 좀 많이 열렸던 그런 한 해라고 저는 평을 하고 싶고요. 근데 이제 다시 좀 아쉬운 거는 그 주주들이 이제 주주 제한을 해서 이제 안건이 채택된 경우에 네. 사실 회사 측하고 대결을 해서 사실 성공적으로 이긴 케이스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일부 저희가 보면 KTNG 사례나 아니면은 뭐그 태광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회사가 이사회에서 좀 그런 의견을 수용을 해서
좀 전향적으로 좀 반영을 해준 그런 기업들도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좋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국민연금이 특히 올해에는 또 적극적으로 또 그 의사개진도 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투표에서의 어떤 실질적인 좀 영향력을 조금 증가시키는 그런 인상을 또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뭐 예전처럼 뭐 거수기다 뭐 이런 그런 거에서 본명에서 좀 탈피해서 적극적으로 좀 일반적인 주주들의 어떤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쓰면서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모습들이 조금 좀 장기적으로는 좀 희망적으로 보이는 그런 한 해였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주총 현장도 굉장히 요즘 보니까 달라지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이제 다음 주면은 4월이고 2분기에 이제 돌입하게 되는데 미국 IT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있고 금리 인하 관심도 아마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2분기에는 좀 어떤 이슈들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시장을 바라봐야 할까요? 아무래도 그 금리 같은 경우에는 FOMC도 이제 3월에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4월부터 들어가면 이제 1분기가 거의 끝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실적이 더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특히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그 지금 테크놀로지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주가가 랠리가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시장의 그 기대치는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이런 미국의 빅 테크놀로지 컴퍼니들이 시장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높은 매출 성장세와 이제 영업이익, 어닝의 이제 성장세가 그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을 만큼 잘 나와줘야 되는데 혹시 거기서라도 실망에 조금 기대했던 만큼 실적이 못 나올 경우에는 조금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 실적의 어떤 그 방향성이 되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에 돌입하기 때문에 개별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좀 잘 판단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그 김홍석 KCGI 자산운용 주식운용 본부장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